지금 북한 평양 고위층 사택단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권력의 2인자로 불리던 김평일이 야반도주하듯 사라지고 어린 김한솔의 이름 옆에 선명하게 그어진 붉은 살생부가 발견된 것입니다. 도대체 평양 심장부에서 무슨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누구도 봐서는 안 될 이 1급 비밀을 목격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여성이 지금 그 실체를 폭로합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평양 로열 패밀리의 잔혹한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양의 새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대동강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주체사상탑이 붉게 빛나며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낙원이라고 선전하지만 그 안개가 걷히고 나면 그곳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짐승들도 울고 갈 비정한 정글이나 다름없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방 명순이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제 가슴으로 직접 겪으며 피눈물로 써내려간 생존의 기록이죠. 제가 그 시절 평양 외곽의 고위 간부 전용 사택에서 관리원으로 일했다는 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힘 있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인데 저는 그곳에서 그들의 비단 옷을 빨고 사내진미가 차려진 밥상을 보며 귀동냥으로 세상을 배웠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매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99칸 대궐 같은 사택 단지 구석구석에 서리빨이 돋아나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얼어붙는 그런 날이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장군님께 충성만 하면 우리 자식들 굶기지 않고 평생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줄로만 믿었던 어리석은 여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관리하던 17포 사택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이었느냐 하면 바로 김일성 주석의 친아들이자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김평일 동지가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평일이라고 하면 우리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인물이었죠. 키가 훤칠하고 인물이 좋아서 젊은 시절에 김일성 주석을 쏙 빼닮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나라를 맡았으면 우리 인민들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는 말이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깨끗이 다려놓은 옷가지를 들여다놓으려다가 그만 봐서는 안 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마당에는 시커먼 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고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건장한 장정들이 누군가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분이 바로 김평일 동지였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허탈함, 그리고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고향 땅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형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분의 낮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제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저 훤칠한 귀공자가 이제는 이 나라에서 발붙일 곳이 없구나. 저분조차 저렇게 짐짝처럼 쫓겨나는데 우리 같은 힘없는 백성들의 목숨줄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평일 동지는 그렇게 해외대사관이라는 이름의 유배지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외교관이라는 화려한 이름표를 달았지만 사실은 평양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쇠사슬 없는 감옥으로 보내진 것이죠. 그분이 차에 올라타기 직전 눈 덮인 만경대 쪽을 아련하게 바라보던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핏줄보다 무서운 게 권력이라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형제가 형제를 감시하고 동생을 쫓아내는 그 비정한 광경을 보며 제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여있던 체제에 대한 믿음이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받들어온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실상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잔인한 굴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평양의 공기는 몰라보게 싸늘해졌습니다. 장마당에 나가면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옥수수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장군님의 위대함과 북조선의 낙원 같은 생활만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사택을 청소하며 간부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김정남 동지가 또 외국 공항에서 걸렸다더군. 그 아들 한솔이라는 아이는 서양 교육을 받아서 머리가 깨어있다지. 그런 말들이 비밀스럽게 오갔습니다. 김정남,
그는 김정일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장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큽니까? 집안의 기둥이고 대들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맏아들이 평양 땅을 밟지도 못하고 해외를 떠돌며 도박장이나 전전한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특히 김한솔이라는 그 어린 손주 녀석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제 자식 놈들 생각이 나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아이는 할아버지인 김정일 장군님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자랐다죠. 백두산의 전기를 타고났다는 아이가 제 나라 말보다 영어 소리를 먼저 배우며 남의 나라 땅에서 숨어 살아야 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도 6.25 전쟁 때 자식 잃고 헤어지는 이품을 겪으셨지만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저 고귀한 혈통의 아이가 겪는 외로움 또한 그에 못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지만 저 아이에겐 그 핏줄이 저주가 되었구나 싶어 혼자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평양의 배급소 앞에는 연일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쌀은커녕 시래기 한 줄기조차 귀해지던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죠. 저는 사택관리원이라는 신분 덕에 굶지는 않았지만 담장 밖에서 뼈만 남은 채 죽어가는 이웃들을 보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배고픔은 그냥 배가 고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눈앞이 노랗게 변하다가 결국엔 정신까지 아득해지는 그런 고통이었죠. 그런데 저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은 금쟁반에 산의 진미를 쌓아두고 형제끼리 싸우고 있으니 우리 인민들은 길바닥에서 죽어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범죄라고 배웠지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며 잠든 자식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당에 대한 충정심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장마당에서 몰래 들여온 남조선 라디오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불을 세 겹이나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인 채 다이얼을 돌리는데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김평일 동지가 유럽 어느 나라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도 늘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북한의 소식을 찾아본다고 하더군요. 그 화려했던 평양의 귀공자가 이제는 남의 나라 마트에서 장을 보며 평범한 늙은이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리도 모질게 사람을 갈라놓는 것인지요. 우리나라도 옛날 왕조 시대에 형제끼리 왕자리를 두고 싸우던 이야기가 많지만 이 21세기에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일 동지, 당신도 우리처럼 고향이 그립게 꾸려하며 혼잣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이 가짜 평화와 가짜 충성 속에서 내 자식들을 키울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며 아침마다 만수대 언덕에 올라가 절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불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불덩어리는 분노이기도 했고 동시에 살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평양의 밤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저처럼 숨죽여 울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백두혈통이라고 하면 다 같은 가족인 줄 아셨죠? 하지만 제가 본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먼 남보다 못한 사이였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쫓겨나던 그 겨울밤의 눈보라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택관리원 일을 하면서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 장부들도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명품 시계, 프랑스산 포도주, 최고급 담배 같은 것들이 상자째로 배달될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우리 동네 10가구가 1년은 쌀 걱정 없이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당에 대한 환멸은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김정은 동지가 새로 권좌에 올랐을 때 그 어린 사람이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단칼에 처형하는 것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는 지옥이다. 이곳에는 자비도 사랑도 핏줄의 정조차도 남아있지 않다. 그때 느꼈던 공포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갑고도 소름 끼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웃이 굶으면 떡 하나라도 나눠 먹고 형제가 어려우면 발벗고 나서는 게 우리 민족의 심성인데 북한 체제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마저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게 만들었죠. 저는 제 자식들이 그런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김평일 동지처럼 힘 있는 분도 하루아침에 쫓겨나는데 우리 같은 초계 같은 목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불안감이 제 등 뒤를 매일같이 떠밀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평양 아주머니의 삶을 던져버리고 목숨을 건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택단지를 청소하며 국경 지역의 소식을 귀동냥하고 장마당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숨겨진 그 시커먼 어둠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제 자식들을 데리고 그 지옥 같은 땅을 어떻게 빠져나오게 될지 제 가슴속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 그 피 말리는 순간들, 한밤중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던 그 긴장감을 하나씩 풀어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손을 꼭 잡고 그 시절의 평양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의 진실을 말입니다. 김평일 동지의 그 슬픈 뒷모습과 김한솔 아이의 그 외로운 눈망울이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권력의 비정함에 희생된 그들의 사연과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저방 명순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북녘 땅에서 숨죽여 지내는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이 땅을 그리워하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평양의 새벽 안개가 걷히고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는 그날까지 제 증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위험천만했던 탈북 여정의 첫걸음을 떼어보겠습니다.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비밀들을 하나씩 꺼내놓을 테니 부디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시 제가 일하던 사택에는 큰 정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관리가 잘 된 곳이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꽃밭 밑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긴장감이 늘 감돌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웃음소리 뒤에는 다음 숙청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그 공포는 독가스처럼 평양 시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독가스 속에서 숨을 쉬기 위해 창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정이었지만 자식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잃을 것이 없을 때입니다. 저는 평양에서의 안정된 생활도 사택관리원이라는 신분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오직 내 자식들의 생명과 자유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해외로 떠나며 남겼던 그 마지막 눈빛이 저에게는 너만이라도 살아서 진실을 말하라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그 주문을 실천에 옮겼던 그 처절하고도 뜨거웠던 순간들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굽이굽이 험한 고갯길을 넘듯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터널을 함께 지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 터널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눈부신 빛과 자유의 향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손발이 떨리는 그날의 기억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물결보다 더 차가웠던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났던 작은 희망의 불씨들. 그 불씨가 어떻게 커다란 횃불이 되어 저를 이 땅으로 인도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투쟁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부디 제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닿기를 바랍니다.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가혹했습니다. 대동강이 꽁꽁 얼어붙어 하얀 얼음판 위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칠 때면 우리네 마음속에도 서리빨이 돋아나곤 했죠. 챕터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평일 동지가 해외로 쫓겨나듯 떠나던 그 밤 이후 제가 관리하던 사택단지에는 말로 다 못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장군님 제1이하를 외치며 충성을 경쟁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나 언제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더군요. 한솥밥 먹던 식구도 한 피 받아 태어난 형제도 그 앞에서는 그저 치워버려야 할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각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평양 중심가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사택 간부들을 따라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당의 배신자들을 처단한다는 서슬 퍼런 구호 아래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사택에서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간부 한 분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왔습니다. 그분의 죄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김평일 동지나 김정남 동지에 대해 우호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물이 훤해서 주성님 같다는 말 한마디가 목숨을 앗아가는 화근이 된 것이죠. 총소리가 3번 울리고 그분이 맥없이 쓰러질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6.25 전쟁 때 겪으셨던 그 난리통에도 사람 목숨을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여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상에 어찌 저럴 수가 있나. 같은 핏줄을 그리워한 게 무슨 대죄라고.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저 백두혈통의 신화는 사실 피로 쓴 각본이었고 그 각본에 어긋나는 사람은 누구든 죽어야만 하는 잔혹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김정남 동지의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해외 방송이나 몰래 들여온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남 동지는 이미 권력의 눈밖에 나서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양의 맏아들이 남의 나라 도박장을 전전하며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니 이게 대체 웬일입니까? 우리네 평범한 집안에서도 장남은 귀하디귀한 존재 아닙니까? 부모님 제사 모시고 집안 가문 세우는 게 장남의 도리인데 저 동네는 장남을 사냥개 쫓듯 내쫓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사택의 높은 분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정남 동지는 이미 끝났어. 이제는 저 어린 손주 한솔이가 문제야. 김한솔,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은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가 밖에서 풍찬 노숙을 하면 그 자식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최고 지도자고 아버지가 황태자였다는데 실제 삶은 도망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김한솔 아이가 외국 학교에서 나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저 아이야말로 진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아는구나. 권력의 비정함을 몸소 겪으며 자랐으니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 뒤에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뒤따랐습니다. 저렇게 바른 말을 하는 아이를 저 비정한 권력이 가만둘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평양의 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배급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 물가는 미친 듯이 뛰어올랐습니다. 쌀 한 대를 사려면 열흘치 월급을 다 쏟아부어야 했죠. 사택관리원인 저조차도 아이들에게 쌀밥 한 그릇 먹이기가 힘겨웠는데 일반 주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에서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만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 어떻게 충성심만 먹고 삽니까? 이건 6.25 때 굶주리던 것보다 더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사택 지하 창고에서 김평일 동지가 남기고 간 개인 유품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족사진 몇 장과 손때 묻은 책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김평일 동지는 어린 시절 김일성 주석의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받던 아들이 어쩌다 형제의 칼날을 피해 만리 타국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고향의 산천이 그립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분조차 우리처럼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백두혈통의 정통성이니 혁명의 계승이니 하는 말들은 다 거짓이라고 말입니다. 자기 형제를 죽이고 숙부를 내쫓으며 어린 조카를 위협하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 인민의 어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저건 악마들의 잔치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안의 우상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믿어온 조국이 실상은 거대한 감옥이자 사륙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행동을 낳더군요. 저는 이제 더는 저들의 사택을 청소하고 옷을 빠는 노예로 살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는 이런 비정한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형제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법은 배우지 말아야 한다. 남의 나라 땅을 떠돌며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간절한 기도가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당시 평양 시내에는 김정은,
동지의 초상화가 새롭게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30도 안 된 젊은 사람이 갑자기 지도자가 되었다며 떠들어대는데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김평일 동지의 서글픈 눈빛과 김한솔 아이의 외로운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 어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를 더 흘려야 저 자리가 만족스러울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동지가 집권한 이후 제가 알던 사택의 간부들이 하나둘 보위부에 끌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동강 맥주를 마시며 농담을 하던 사람들이 다음 날이면 반당 반혁명 분자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건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공포라는 것은 전염병보다 무섭습니다. 옆집 사람이 끌려가면 우리 집 문을 걸어 잠그게 되고 동료가 사라지면 눈을 내리깔게 됩니다. 그런 침묵 속에서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는 듯 보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원한의 꼴이 파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더 열심히 마당을 쓸고 유리창을 닦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국경을 넘는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제 자신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제야 이것을 알았을까? 왜 수십 년을 속고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꿈꾸며 만주 땅을 바라보셨던 그 심정이 이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자유라는 것,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배고픔과 공포 속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김평일 동지가 해외에서 보내온 편지들을 몰래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평양의 버드나무가 보고 싶다는 절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졌던 이도, 권력에 밀려난 이도 결국은 고향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그놈의 정치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잔인한 생이별을 시키는 것일까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지옥을 나가리라. 나가서 김평일 동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진정한 고향, 자유가 숨쉬는 땅으로 가리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너지는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큽니다. 제 마음속의 평양은 그날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한 분수대와 기념비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 밑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뼈가 묻혀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제 관리원방 명순이 아니라 자유를 꿈꾸는 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이 비정한 혈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 자식들의 손을 잡고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제 인생의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북녘 땅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핏줄을 배신하고 인민을 굶기는 그들의 실체를 저는 사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습니다. 김한솔 아이가 느꼈을 그 외로움과 공포를 저 역시 평양의 밤 안개 속에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더 이상 위대한 장군님도 신성한 백두혈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을 짓밟는 잔인한 괴물들만이 보일 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그 공포를 뚫고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의 안주인으로 살던 제가 어떻게 보따리 하나에 목숨을 걸고 국경으로 향하게 되었는지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다음 장에서 하나씩 풀어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진실한 증언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 땅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수백만 명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사택 주방에서 일하는 친구와 함께 몰래 옥수수 가루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피난길에 먹을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눈빛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준비해서 이 지옥을 떠나자. 그 친구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떠나던 그 길을 저는 도망자가 아니라 자유를 찾는 승리자가 되어 걷겠노라고 말입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평양역의 기적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슬프게 들렸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수많은 영혼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울음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비정한 핏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인간의 정이 살아있는 땅으로 가기 위한 제 처절한 투쟁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진실은 가둘 수 없고 자유를 향한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공개 처형의 총소리를 저는
아직도 꿈속에서 듣곤 합니다. 그날 이후 평양의 하늘은 제게 더 이상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는 거대한 그물처럼 느껴졌죠. 90년대 중반을 지나며 북녘 땅은 그야말로 지옥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시절이었죠. 하지만 제가 사택관리원으로 일하며 본 고위 간부들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인민들은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나가는데 그들의 식탁에는 여전히 기름진 고기와 남조선에서 몰래 들여온 최고급 술이 올라왔습니다. 그 괴리감을 보며 제 심장은 분노로 타들어갔습니다. 당시 제가 관리하던 사택의 주인은 보위부의 높은 간부였는데 그자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사택단지는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평일이 그놈을 따르던 찌꺼기들을 다 솎아내야 해. 그자가 내뱉는 그 한마디에 다음 날이면 멀쩡하던 이웃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해외로 쫓겨난 뒤에도 그분을 흠모하거나 그분의 인품을 칭송하던 사람들은 모조리 격가지로 분류되어 숙청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도 일제 치하에서 고초를 겪으셨지만 동족끼리 이렇게 잔인하게 서로를 잡아먹는 꼴은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건 전쟁보다 더 비참한 동족상잔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택 정원을 가꾸다가 담장 너머로 구걸하러 온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때가 꼬질꼬질하고 배는 영양실조로 불룩 튀어나온 아이였죠.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는데 문득 해외 어딘가에서 숨어 지낼 김한솔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혈통이 귀하다고 대접받는 아이나 길바닥에서 굶는 아이나 이 비정한 체제 아래서는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쪽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고 한쪽은 밥 한 덩이를 위해 구걸해야 하는 현실. 이게 무슨 낙원이란 말인가? 이게 무슨 백두혈통의 은덕이란 말인가? 저는 몰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찐 고구마 하나를 아이에게 건네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의료체계의 붕괴였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지독한 폐렴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오르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평양 대형 병원에 달려갔지만 의사는 약이 없으니 알아서 구하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부 전용 약국에는 외국산 항생제가 넘쳐나는데 인민의 자식에게는 단 한 알의 약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제가 관리하던 간부집의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혹시나 버려진 약병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이었지만 자식이 아픈데 해줄 게 없는 부모 마음은 숯검댕이가 되는 법입니다. 결국 저는 장마당에서 가짜 약일지도 모르는 중국산 약을 비싼 값에 사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살아났지만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추위 또한 우리를 옥죄어 왔습니다. 평양의 겨울은 영하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 난방은 꿈도 못 꿨습니다. 연탄 한 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사람들은 밤마다 남의 집 담장을 넘어 나무 울타리를 뜯어다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리하던 간부 사택은 달랐습니다. 지하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었고 방 안은 반소매를 입고 다닐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한 방 안에서 그들은 김정남 동지의 사생활을 비웃으며 그놈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낄낄거렸습니다. 맏아들을 내치고 그 자식을 위협하며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그 무렵 보위부의 감시는 극에 달했습니다. 5호 담당제라고 해서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데 이건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만드는 족쇄였습니다. 제가 김평일 동지의 사택을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명순 아주머니, 요즘 평일 동지 생각 자주 하나 봐?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웃들이 몰래 건네준 강냉이 한 줌의 기운을 냈습니다. 그래도 이웃 사촌이라고 당보다 나은 게 우리네 민초들 정이더군요. 그 따뜻한 마음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절망의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간부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해 칼부림이 났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기 전으로 숙청의 바람은 태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제가 관리하던 17포 사택에 무장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일 동지를 모시던 마지막 충신이었던 간부가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비명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데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 자식들이 저 꼴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절망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당에서 내려온 지시문에 불순분자와 연계된 자들은 3대를 멸하겠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평일 동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잡아들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이 철조망을 넘을 것인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죽어도 자유의 공기를 한 번은 마시고 죽어야겠다는 분노가 절망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죠. 저는 제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비정한 혈통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평양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사택관리원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표도, 평양시민이라는 자부심도 이제는 아무 소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김한솔 그 아이처럼, 김평일 동지처럼 이 비정한 땅을 벗어나야만 살 수 있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아이들을 붙잡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얘들아, 이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소리내지 말고 무조건 엄마 뒤만 따라와야 해.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망울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이런 공포를 심어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옥 같은 낙원에서 평생을 속고 사는 것보다 거친 벌판으로 나가 자유를 찾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평양거리는 이미 활력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처럼 떠돌았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당 간부들의 시커먼 차들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로를 질주했죠. 그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튀는 진흙탕 물을 뒤집었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너희들의 잔치는 이제 끝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너희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 김평일 동지가 흘렸던 그 고독한 눈물과 김정남 동지의 비참한 최후를 생각하며 제 투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인 탈출의 서막으로 접어듭니다. 챕터 4에서는 제가 어떻게 감시망을 뚫고 정보를 수집했는지, 그리고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그 가슴 찢어지는 이별의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차가운 것인지 여러분도 제 심장이 되어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평양의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떠나는 이방 명순이의 처절한 투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의 분노는 이제 절망을 넘어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단이 어떻게 실행에 옮겨졌는지, 압록강 너머의 희망을 향해 내디뎠던 그 첫걸음의 떨림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긴박했던 평양의 마지막 밤으로 가보시죠. 진실을 향한 저의 외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양 사택 단지의 밤은 고요하다 못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그 적막함 속에서 저는 보위부 간부의 서재 책상을 정리하다가 시커먼 가죽 가방 속에 숨겨진 문건 하나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사람이 읽어서는 안 될, 아니 알아서도 안 될 저주받은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해외를 떠돌며 풍찬 노숙을 하던 김정남 동지와 그 일가족에 대한 감시 기록이 깨알 같은 글씨로 낱낱이 적혀 있었죠. 특히 제 가슴을 후벼 판 것은 어린 김한솔 아이의 이름 옆에 붉은 펜으로 진하게 그어진 줄이었습니다. 뿌리를 뽑아야 싹이 나지 않는다는 그 잔인한 문구가 제 눈앞을 가리더군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여야 할 싹으로 본단 말입니까? 그 아이의 가련한 운명을 보며 저는 방 안에서 솜니부를 덮고 곤히 잠든 제 자식들의 얼굴이 겹쳐 보여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새끼들만이라도 살려야 했습니다. 이 비정한 칼날이 우리 집 문턱을 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결단이 서더군요.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건 괜찮아도 내 새끼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히는 꼴은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게 우리네 어미들 마음이죠. 저는 그날 밤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정든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평양이라는 낙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저 내 새끼들을 품에 안고
한시라도 빨리 달아나야 할 거대한 감옥이자 사육장일 뿐이었죠. 결심을 굳히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도망친다는 건 제 목숨뿐만 아니라 북에 남아있는 일가 친척의 목숨까지 한꺼번에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사택관리원으로 일하며 간부들이 버린 옷가지며 낡은 구두 같은 것들을 장마당에 몰래 내다 팔아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 한 줌 아껴가며 모은 그 돈이 내 아이들의 목숨값이라 생각하니 100원짜리 종이돈 한 장도 손이 떨려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당시 평양 시내에는 해외로 유배 갔던 김평일 동지가 다시 불려들어와 숙청당할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조금이라도 엮인 사람들은 밤새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말이 돌 때마다 제 등 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탈출 준비는 첩보 영화보다 더 긴박하고 숨이 막히는 과정이었습니다. 보위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장마당에 나가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장군님 찬양을 하고 아침마다 동상 앞에 나가 정성스럽게 비지를 하며 충성스러운 시민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들의 손바지 가랑이 속에 돈뭉치를 꿰매 넣고 신발 밑창을 뜯어 비상용 알약을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잡히면 너희는 이 약을 먹고 엄마 뒤를 따라와야 한다고 가르쳐야 했던 그 어미의 찢어지는 심정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자식에게 이런 모진 소리를 해야 하는 비극을 차마 눈뜨고 못 보셨을 겁니다. 제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기 사흘 전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평양 외곽의 쓸쓸한 공동묘지, 이름 모를 풀만 무성한 그곳에서 저는 땅바닥을 긁으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못난 불효녀가 조상님 뼈가 묻힌 이 땅을 버리고 떠나려 합니다. 다시는 찾아뵙지 못할 길을 가려 합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비릿한 피냄새를 냈습니다. 고향 땅 흙 한 줌을 손수건에 싸서 가슴팍에 품으며 저는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내 자식들을 기어이 자유로운 세상에 데려다 놓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꽃 한 송이 들고 오겠노라고 말입니다. 고향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합니다. 손때 묻은 벽지, 아이들이 해마다 키를 재며 선을 긋던 기둥, 남편과 함께 쓰던 낡은 나무 밥상까지 모든 것이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시어머니께는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며칠간 친정 좀 다녀올게요. 애들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올 테니 걱정 마셔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어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뒤로하고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 땅바닥에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생이별이라는 것이 이토록 잔인하고 모질더군요. 우리는 한밤중에 보따리 몇 개만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평양역 근처는 검열이 너무 심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 화물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석탄가루가 눈처럼 날리는 어두운 기차 칸 안에서 아이들은 제 옷자락을 꼭 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막내의 작은 떨림이 제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김한솔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한솔아, 너도 이렇게 무서웠겠지? 너도 이렇게 엄마 손을 잡고 밤 안개 속을 헤맸겠지?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 귀한 아이조차 도망쳐야 했던 이 나라에서 우리 같은 민초들이 기댈 곳은 오직 서로의 온기뿐이었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검열원이 문을 열까봐, 혹시라도 아이들이 기침이라도 할까봐 제 모든 감각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했다는 말은 쉬워도 실제로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평생을 유배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늙어갔던 그 비극을 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줄 수 없었으니까요. 자유란 건 거창한 게 아니더군요. 내 새끼밥 한 그릇 걱정 없이 먹이고 하고 싶은 말하며 사는 그 평범한 삶을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국경 근처인 해산 땅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중국의 휘황찬란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 땅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데 강 하나 건너 저 세상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더군요. 그 빛의 차이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를 낙원에서 산다며 수십 년을 속이더니 저 불빛들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강물은 차갑고 물살은 거셌지만 제 마음속의 결단은 그 어떤 물살보다 강했습니다. 늙은 부모님을 두고 온 죄책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제 앞에는 살려야 할 자식들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탈출을 준비하며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택관리원으로 일하며 보았던 그 화려한 권력자들은 실상 누구보다 비겁하고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가족을 죽이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인민의 고열을 빠는 괴물들이었죠. 저는 그런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식들을 괴물로 키우지 않기 위해 이 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김한솔 아이가 남의 나라 땅에서 외쳤던 그 용기가 제게도 전염된 것이죠. 핏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핏줄을 이용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그 체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택에서 보았던 화려한 비단옷과 값비싼 포도주들이 떠올랐습니다. 인민들이 옥수수죽조차 못 먹어 얼굴이 붓고 이빨이 빠질 때 그들은 외국에서 들여온 고급 사료로 키운 고기를 먹으며 희희낙낙했습니다.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항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저 강만 건너면 이제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단다. 이제는 배고픈 걸 참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단다. 아이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국경 경비대의 순찰주기가 바뀌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결단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이 되어 시위를 떠났습니다. 평양의 안주인이었던 박명순이 아니라 오직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어머니로서 저는 차가운 강물에 첫 발을 담갔습니다. 고향 땅의 마지막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마음이 약해져 강물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불효한 딸을 용서하시라고, 하지만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선 이 길밖에 없노라고 마음속으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은 이 분단의 아픔이, 이 비정한 권력의 싸움이 제 자식들에게서만큼은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굽이굽이 돌아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피눈물이 맺혔지만 제 눈은 오직 저강 너머의 희미한 불빛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조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굶기고 내 자식을 죽이려 하는 땅이 조국일까요? 아니면 내 자식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땅이 조국일까요? 저는 그날 밤 조국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대지를 찾아 떠난 것이었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평양의 버드나무도, 김정남 동지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을 고향의 향기도 이제는 제 기억 속에만 소중히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살아서 이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만이 제가 숨을 쉬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강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고 차가운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쥔 제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엄마만 믿으렴. 이제 곧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 짧은 속삭임이 그 밤 압록강 물결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저를 짓눌렀지만 제 가슴 속에는 평양 사택에서 본 그 비정한 권력자들의 실체에 대한 분노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이 저를 차가운 강물 속에서도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강 건너의 불빛이 마치 저를 부르는 간절한 손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불빛이 저에게는 구원의 빛이었고 제 자식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평양에서의 모든 기억을 저 강물에 흘려보내며 저는 오직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거친 돌멩이들이 제 결심을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삐정한 혈통의 그늘에서 벗어나 인간의 빛을 찾아 나선 이 처절한 여정의 시작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고향을 등진 아픔은 태산처럼 컸지만 자식을 살렸다는 안도감이 제 마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양의 박명순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이름 없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 없는 나그네의 발걸음 속에 한 나라의 운명이 그리고 한 어머니의 지독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들이 배고픔 때문에 울지 않게 하겠다고, 다시는 이 아이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부모님과 고향을 배신한 유일한 변명이었고 제가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압록강의 물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 물소리는 마치 저에게 어서 가라, 어서 가서 넓은 세상을 보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살이 거세어질수록 저는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차가운 강물을 헤쳐나갔습니다. 저 멀리 중국 땅의 해안선이 조금씩 가까워질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한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이제 곧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 희망 하나로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압록강의 밤물결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검고 차가웠습니다. 발끝이 물에 닿는 순간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에 숨이 턱 막히더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비정한 조국이 있고 제 손엔 아직 세상 구경도 제대로 못한 어린 자식들의 가냘픈 손이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손 놓치면 안 된다. 소리가 나도 소리 지르면 안 돼. 우리 이제 진짜 떠나는 거야. 아이들은 대답 대신 제 손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이 제 심장까지 전해져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강물은 무정하게도 제 무릎을 지나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이 어찌나 센지 금방이라도 우리 삼형제를 집어삼킬 듯 넘실거렸죠. 발바닥에 닿는 강바닥의 돌멩이들은 미끄럽고 날카로워한 걸음떼기가 죽기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제발 이 어린 것들을 살려주십시오. 평양 사택에서 본 그 무서운 권력의 손길로부터 이 아이들을 멀리 보내게 도와주십시오. 김한솔 아이처럼, 김평일 동지처럼 우리도 살아서 자유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제 얼어붙은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국경경비대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강면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물속에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입안으로 밀려들어와 흙탕물 냄새가 났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초소에서 군인들이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평양에서 본 그 끔찍한 공개 처형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제 품으로 더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어미의 품이 이 차가운 강물을 막아줄 순 없었지만 적어도 죽을 때 함께 죽겠다는 마지막 약속은 하고 싶었습니다. 물살이 가장 센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막내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었습니다. 하는 소리가 새어나오려는 걸 제 손바닥으로 틀어막으며 아이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점지않은 나이에 제 몸무게만큼 나가는 아이를 들고 강물을 거스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몸에서 나온 힘은 사람이 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식을 살리겠다는 짐승 같은 어미의 본능이었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강 너머 중국 땅의 희미한 그림자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이 세상 모든 신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강물이 점점 얕아지고 드디어 진흙벌판에 발이 닿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여긴 아직 안전한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우리는 갯벌을 기어 중국 땅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건너온 압록강은 여전히 검은 입을 벌린 채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보위부의 섰을 퍼런 감시망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는 안도감이 제 마른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쪽 숲풀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이를 딱딱 마주치며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안고 제 체온으로라도 녹여보려 애썼습니다. 얘들아,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 안 죽는다. 제 목소리는 젖은 모래알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평양 사택관리원으로 일하며 간부들의 비단 이불을 정리하던 제 손이 이제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자식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권력도 백두혈통의 위험도 이 차가운 밤 공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았다는 것, 그 사실만이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날이 밝기 전까지 우리는 숲속을 헤매며 민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 경비대에게 잡히면 곧바로 북송된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시넝쿨에 살이 찢기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우리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때 문득 평양에서 본 김평일 동지의 마지막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이토록 외롭고 무서운 길을 떠났을까요? 비록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나갔다지만 고향에서 쫓겨나는 그 마음은 이 숲속을 헤매는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권력에 밀려나든 배고픔에 밀려나든 우리는 모두 조국을 잃은 가련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죠.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이들을 독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얘들아. 저기 불빛 보이지? 저기 가면 밥도 먹고 잠도 잘 수 있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도와줄까 아니면 신고해서 다시 저 지옥 같은 강 너머로 돌려보낼까? 도박 같은 선택이었지만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건 도화 끝에 만난 첫 번째 인연이 부디 따뜻한 손길이기를 간절히 빌며 우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한 건 차가운 새벽설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느 인심 좋은 조선족 아주머니가 우리를 발견하고는 급히 집 안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강냉이죽 한 그릇을 내어주시는데 그 따뜻한 그릇을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양 사택에서 간부들이 먹다 남긴 산의 진미보다 이 소박한 죽 한 그릇이 100배 1000배는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정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간의 냄새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압록강의 냉기를 단번에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하셨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해서 오래 머물 수 없다고, 빨리 더 안전한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중국 땅은 자유의 땅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분증 없는 탈북자들을 사냥하는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소리에 다시금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챙겨주신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아이들의 짐을 다시 챙겼습니다. 김한솔 아이도 이런 불안 속에서 남의 나라 땅을 전전했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 것이 겪었을 외로움과 공포를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중국에서의 첫날 밤, 우리는 좁은 다락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이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양에서는 굶어 죽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잡혀 죽을까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보위부의 사상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장군님 만세를 외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배고픔과 추위보다 무서운 게 마음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걸 저는 강물을 건너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몸은 고달파도 마음만은 자유를 향해 꿈틀거리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죽 한 그릇에 배를 채우고는 고단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이런 험한 길을 걷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중에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뛰놀며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의 이 고생은 훈장처럼 빛날 거야. 저는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평양의 밤하늘은 이제 멀어졌지만 우리 머리 위엔 새로운 세상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하하는 동안 잃어버린 신발 한 짝과 진흙투성이가 된 옷가지들을 보며 지난 세월을 정리했습니다. 평양 사택관리원방 명순의 인생은 압록강 물결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인한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피정한 혈통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길을 찾아가는 이 험난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공포는 여전히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제 가슴 속에 핀 자유의 불꽃은 그 어떤 그림자보다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하의 순간을 말씀드리다 보니 그때의 차가운 물살이 다시 발끝에 느껴지는 듯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그 차가운 강물은 저에게 세례와도 같았습니다.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정이었죠. 비록 지금은 숨어 지내는 가련한 신세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흘린 이 눈물이 훗날 통일된 조국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김한솔 아이도, 김평일 동지도,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탈북자도 각자의 강을 건너며 저와 같은 기도를 올렸을 겁니다. 그 모든 기도가 모여 큰 강을 이루고 마침내 자유의 바다로 흘러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며 저는 이미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건 어머니에게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서 저 태양을 당당히 마주하며 우리가 겪은 진실을 온 세상에 외칠 것입니다. 평양 사택의 화려한 등불보다 더 밝은 진실의 빛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저는 이 지친 몸을 뉘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해봅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의 사투는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중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 다 살았다고, 이제는 무서운 보위부 눈치 안 보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그리 만만치 않더군요.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중국 땅에서 숨어 지내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농촌 마을이었지만 우리 같은 탈북자들에게는 사방의 덫이 노인 짐승의 숲이나 다름없었죠. 신분증 하나 없는 처지에 말 한마디 못 알아듣는 남의 나라 땅에서 저는 자식들을 품에 안고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머물게 된 곳은 길림성 근처의 어느 외딴 농가였습니다. 인심 좋은 조선족 아주머니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평양 사택관리원으로 일하던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달팠습니다. 저는 낮에는 남의 집밭에 나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을 하고 밤에는 식당 구석에서 그릇을 닦으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짐승 취급을 당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제시대에 만주 벌판에서 겪으셨던 그 서러움이 이런 것이었을까 싶어 남몰래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살아야 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공포 그 자체였죠. 혹시라도 공안이 들이닥칠까봐,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밀고자가 우리를 팔아넘길까봐 자나 깨나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평양에서 본 김평일 동지도 해외 대사관을 전전하며 이런 이방인의 서러움을 느끼셨을까요? 비록 대사라는 화려한 자리에 앉아 계셨지만 마음대로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남의 나라 눈치를 보며 사셨을 그 세월을 생각하니 동병상련의 정이 느껴지더군요. 권력의 정점에 있던 분이나 저 같은 밑바닥 민초나 타국 땅에서는 그저 뿌리 뽑힌 부평초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김정남 동지의 아들인 김한솔 아이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죠. 영어로 무언가를 당당하게 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어린 것이 부모를 잃고 남의 나라를 떠돌면서도 저렇게 꼿꼿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싶어 기특하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했습니다. 김한솔 아이가 유튜브 영상에서 내 아버지는 살해당했다고 외칠 때 저는 제 자식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저 아이의 아픔이 곧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고 저 아이의 용기가 곧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삶은 갈수록 험난해졌습니다. 탈북자 단속이 심해지면서 공안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신분증 검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짐을 싸서 더 깊은 산골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저는 고된 노동에 손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졌습니다. 평양 사택에서 간부들의 고운 손을 부러워하던 제 손이 이제는
흙먼지투성이가 된 고목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렸죠. 그래도 자식들이 옥수수죽이라도 한 그릇 비우는 모습을 보면 배가 부른 게 부모 마음이더군요. 중국 땅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탈북자 아주머니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순 언니,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걔가 죽는 것보다 못한 신세지 뭐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백두혈통이라고 떠들어대며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던 그들은 지금 평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을 텐데 우리는 왜 여기서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하는지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한솔 아이도 김평일 동지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런 울분을 삼키고 계셨겠죠. 핏줄이 귀하다는 이유로 죽임의 대상이 되고 평생을 떠돌아야 하는 그들의 운명이나 우리네 운명이나 기구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 힘든 시절 저를 붙잡아준 것은 한국 선교사님들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고 아무 데가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인간의 정을 느꼈습니다. 평양에서는 당의 은혜니 수령님의 사랑이니 하는 말들을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정작 제가 죽어갈 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이름도 모르는 남쪽의 동포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져다 주신 따뜻한 옷 한 벌과 성경책 한 권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아, 저강 너머 남조선이라는 곳은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곳이구나 하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죠. 하루는 공안이 마을 어귀까지 들이닥쳤다는 소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 동굴로 도망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입을 막고 숨을 죽이는데 밖에서는 공안들의 구두 소리와 사나운 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압록강을 건널 때보다 더 컸습니다. 만약 여기서 잡히면 바로 북송이고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평양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썩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 무서운 짐승들에게 우리 어린 것들을 넘기지 마십시오. 다행히 공안들은 동굴 근처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갔지만 그날 밤 저는 단 1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머물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불안한 땅이었죠. 김한솔 아이가 제3국으로 안전하게 대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가야 한다. 진짜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요. 동남아시아의 험한 밀림을 지나고 국경을 몇 번이나 넘어야 하는 죽음의 행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기서 잡혀 죽으나 길에서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자유라는 건 목숨을 걸고 쟁취하는 것이지 누가 거저주는 게 아니더군요. 아이들을 불러놓고 낡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는 더 먼 길을 떠날 거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저 남쪽 나라로 갈 거란다. 힘들어도 참을 수 있겠니? 제 무릎에 큰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자식 앞에서 강한 척만 하던 어미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평양 사택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가족의 사랑이 그 좁고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핏줄보다 귀한 게 사람의 정이라는 것, 그리고 자유라는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요. 김평일 동지가 평생을 유배지에서 견디신 힘도 아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이었겠죠. 저 역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름 없는 도망자 신세지만 언젠가는 내 자식들과 함께 태극기 휘날리는 자유의 땅에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걷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짐을 꾸립니다. 중국에서의 지독했던 도피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는 희망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산을 넘고 밀림을 지나는 그 험난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제 가슴 속에는 평양 사택에서 본 그 비정한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와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 명순이가 제 자식들과 함께 그 험한 국경을 어떻게 넘게 되는지 그 마지막 사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자유를 향한 의지는 그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밤 안개가 자욱한 중국의 국경 마을을 떠나며
저는 다시 한번 조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에 잠긴 저 땅이 하루빨리 자유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그래서 김평일 동지도 김한솔 아이도 모두가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려움은 강물에 던져버리고 오직 희망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곧 눈부신 아침이 밝아올 것을 믿으며 저는 거친 들판으로 내달렸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도피 생활이 3년째 접어들 무렵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공안의 단속은 날로 서슬퍼레지고 탈북자를 잡아다 북으로 넘기면 포상금을 준다는 소문에 잠시 정을 붙였던 이웃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평양 사택에서 간부들의 눈치를 보던 것보다 중국 땅에서 공안의 눈치를 보는 게 100배는 더 피를 말리는 일이더군요. 저는 결국 자식들의 손을 잡고 남조선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대장정을 결심했습니다. 김한솔 아이가 제3국을 거쳐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는 소식이 담긴 낡은 신문 조각을 품에 넣고 저 역시 그 험난한 만리길을 나섰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중국 남쪽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밀림을 지나는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신분증 하나 없는 처지에 기차나 버스를 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우리는 낡은 트럭 짐칸에 몸을 싣고 며칠 밤낮을 달렸습니다. 짐짝처럼 실려가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덜컹거리는 차체에 몸이 멍투성이가 되어도 아이들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우리 이제 진짜 남조선 가는 거야? 하고 묻는 아이들의 눈망울에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본 김평일 동지가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오가실 때도 이런 간절함을 느끼셨을까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동남아시아의 국경지대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끝도 없이 펼쳐진 밀림, 그리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발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고름이 맺혔고 마실 물조차 귀에 빗물을 받아먹으며 견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네 어머니들이 피난길에 겪으셨던 고생이 이보다 더했을까 싶더군요. 저는 아이들의 등을 떠밀며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죽음뿐이라는 걸 알았기에 제 다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식을 살리겠다는 어미의 본능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죠. 밀림 속을 헤매다 길을 잃었을 때는 정말이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방은 어둡고 짐승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이들은 탈진해서 쓰러져 울고 있었죠. 그때 저는 하늘을 우러러 평양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이 어린 것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토록 모진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문득 김한솔 아이가 유튜브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나라는 자유로워져야 한다던 그 당당한 목소리 말입니다. 그 어린 아이도 견디는데 어미인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한 명은 손을 잡고 다시금 늪지대를 헤쳐나갔습니다. 여정 중에 만난 한국 영사관 직원분들과 선교사님들의 도움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까지 마중 나와주시는 그분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조국이라는 단어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평양 사택에서 들었던 조국은 우리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무서운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만난 조국은 우리를 품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의 품 같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건네주신 시원한 물 한 잔과 따뜻한 빵 한 조각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진미였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해외에서 외롭게 지내실 때도 이런 따뜻한 손길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태국 국경을 넘을 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경 수비대에게 발각되어 체포될 뻔한 것이죠. 찰나의 순간 저는 아이들을 숲속에 숨기고 저 혼자 유인책이 되려 했습니다. 내 목숨 하나 바쳐서 자식들만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겠노라 다짐했죠. 다행히 선교사님의 기지로 무사히 위기를 넘겼지만 그때 느꼈던 공포는 압록강을 건널 때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자식과 생이별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통이었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가족끼리 서로를 죽이고 쫓아내는 평양의 그 비정한 권력자들이 이 마음을 단 1%라도 알까요? 천신만고
끝에 태국에 있는 한국 공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공관 건물에 걸린 태극기를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제 살았다. 이제 내 자식들은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고 잡혀갈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제 울음소리에 아이들도 함께 울었고 우리를 맞아주던 직원분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평양 사택관리원 박명순의 기구한 운명이 드디어 자유라는 안식처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공관 안에서 보낸 며칠은 꿈만 같았습니다.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따뜻한 밥을 먹으며 저는 비로소 인간다운 대접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폭삭 늙어버린 할머니 같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김한솔 아이의 소식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 아이 역시 우리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쳐 자유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 멀리 어딘가에서 숨죽여 지내고 있을 그 아이를 위해 마음속으로 깊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한솔아, 너도 고생 많았다. 우리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살아보자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평양에 두고 온 부모님과 친척들 생각이 나면 가슴이 에이듯 아팠습니다. 우리가 도망친 사실이 알려지면 그분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자유를 얻은 대가가 가족의 희생이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김평일 동지가 평생을 해외에서 겉돌며 평양의 가족들을 그리워하셨던 그 심정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이 갈라놓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 제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단이라는 거대한 벽이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길, 저는 태국의 푸른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한국 땅을 밟게 해주셨으니 남은 평생은 북에 계신 우리 동포들의 아픔을 알리는데 바치겠노라고요. 우리가 건너온 압록강과 중국의 들판,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밀림에는 아직도 수많은 탈북자의 피와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김평일 동지처럼 침묵해야 하는 위치도 아니고 김한솔 아이처럼 숨어 지내야 하는 처지도 아니기에 저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구름 위를 날아오를 때 저는 비로소 북녘 땅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평양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건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그게 끊기면 단 5분도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더군요. 저는 아이들의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이제 진짜 우리 조국으로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이제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한국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환영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평양 사택관리원 박명순은 그곳에서 완전히 죽었고 자유시민 박명순이 새로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정한 핏줄의 역사 속에 희생된 김정남 동지와 김평일 동지, 그리고 어디선가 숨어 지낼 김한솔 아이. 그들의 삶과 우리네 삶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과 제가 느낀 남북의 차이, 그리고 통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챕터 8을 통해 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자유를 찾은 대가로 제가 짊어진 책임감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의 어둠을 뚫고 빛의 땅으로 온 이박 명순이의 마지막 고백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끊어진 허리가 다시 이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제 간절한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번쩍이는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던 눈부신 햇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땅의 공기를 처음 들이마셨을 때 가슴 밑바닥부터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평양 사택관리원으로 일하며 간부들의 뒤치다꺼리나 하던 박명순이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 당당히 가진 자유시민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입국장을 나서는데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난 3년간 압록강과 중국 들판, 동남아 밀림에서 겪었던 그 모진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조선에서의 정착은 또 다른 의미의 전쟁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당에서 주는 배급표 한 장에 목을 메고 살았는데 여기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일구어야 하는 세상이더군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쌀포대와 수만 가지 반찬거리를 보는데 평양 사택 간부집 주방보다 100배는 더 화려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우리 북조선 인민들은 강냉이 한 줌이 없어 굶어 죽다니. 마트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도 보릿고개를 겪으셨다지만 이토록 풍요로운 세상이 강 하나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군요.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며 저는 남북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생각하는 법도 달랐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자유라는 공기였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더군요. 평양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사택의 주인인 보위부 간부는 늘 남조선은 거지가 득실거리는 지옥이라고 가르쳤는데 와서 보니 그자가 말한 지옥은 바로 우리가 살던 평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배신감과 허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식당 설거지부터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평양 사택관리원 솜씨가 어디 가겠습니까? 비록 몸은 고달팠지만 일한 만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내 자식들 먹이고 싶은 것 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자식에게 따뜻한 옷 한 벌 사입히는 게 부모의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행복을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한국 말투를 배우고 학교에 다니며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을 견뎌낸 보람을 느꼈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보며 저는 다시금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사택을 관리해드렸던 김평일 동지가 결국 수십 년의 유배 생활 끝에 평양으로 다시 불려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죠. 고생 끝에 고향에 가셨으니 다행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그 감옥 같은 곳으로 들어가셨으니 불행이라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훤칠하던 귀공자도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지내신다니 백두혈통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멍에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분은 지금 평양의 밤하늘을 보며 유럽의 자유로운 공기를 그리워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김한솔 아이의 소식도 간절히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남의 나라 땅을 떠돌며 살아야 하는 그 어린 청년의 삶이 제 자식들의 삶과 다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직접 만난 적은 없어도 우리는 모두 비정한 권력의 희생양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한솔아, 너도 이 땅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너희 집안이 지은 죄는 크지만 내 잘못은 아니지 않니? 저는 밤마다 이름 모를 곳에서 숨어 지낼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 저 젊은이의 어깨 위에서 이제는 멈추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국 생활 5년 차에 접어드니 이제는 제법 이 땅의 주인이 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명절이 되면 북에 두고 온 부모님과 친척들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립니다. 임진각에 나가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소주 한 잔 올릴 때면 평양에서 부모님 묘소에 마지막 절을 올리던 그날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생이별의 아픔은 시간이 가도 무뎌지지 않더군요. 분단의 아픔이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어르신들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제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서 제 부모님 묘소에 꽃 한 송이 올리고 제가 청소하던 그 사택단지에 이제는 권력의 칼날이 아니라 자유의 꽃향기가 가득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김평일 동지도 김한솔 아이도 이제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고향 땅을 밟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 세대가 이 한을 풀지 못하면 누가 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철조망 없는 조국을 물려줘야죠. 통일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진 가족이 만나 손을 잡고 굶주린 이에게
밥 한 그릇 나누어주는 그 평범한 인륜의 회복이 바로 통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평양 사택에서 본 그 비정한 권력자들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가족에 대한 정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겁니다. 다만 권력이라는 괴물에 눈이 멀어 그것을 잊고 살 뿐이죠. 저는 언젠가 그 괴물의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진실의 태양이 한반도 전역을 비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유를 찾아 만리길을 돌아온 제 여정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평양 사택의 은밀한 어둠 속에서 제가 본 진실을, 압록강의 차가운 물 속에서 제가 느낀 절박함을 여러분께 증언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로서 제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건네주시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큰 힘이 됩니다. 북녘 땅에는 여전히 제 이웃들이 숨죽여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라고, 자유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김한솔 아이처럼 용기를 내고 김평일 동지처럼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동강변에서 버드나무 늘어진 풍경을 보며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눌 그날까지 저방 명순이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식들의 손을 꼭 잡아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더 이상 굶주림 때문에 울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탈북 여정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 내 새끼들아. 제 가슴 속에는 평양에서의 아픈 기억 대신 이제는 한국에서의 행복한 추억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민족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제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동안 제 투박한 평양 말투와 긴 사연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언젠가 통일된 평양 거리를 함께 걸으며 그때 그 사연 들려주던 아주머니 아니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고향 땅의 흙냄새가 그리운 밤이지만 제 곁에 있는 아이들의 온기 덕분에 저는 오늘도 희망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평양 사택 관리원의 증언으로 들어본 자유를 향한 험난한 여정, 가슴 아프게 잘 들으셨는지요? 권력 때문에 형제도 내치는 그 비정한 백두혈통의 민낯을 보며 저도 참 먹먹했습니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온 이들의 사연이 잊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힘을 보태주셔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엄지척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소중한 관심이 북녘 땅에 자유의 봄바람을 불러오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슴 뭉클한 진실만을 정성껏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평안하셔요. 고맙습니다.